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자, 라리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라리가에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선수는 바로 이강인 선수겠죠.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바로 지난 카디스전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면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 위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과연 위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마요르카가 지난 2월 6일 라리가 23라운드에서 카디스를 상대로 홈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카디스가 루벤 알카라즈의 환상적인 슈팅으로 8분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마요르카는 쿠보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장신 스트라이커 무리키가 공중볼을 따내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페널티킥을 2차례 얻어내고요. 이것을 살바세베아가 성공시키면서 동점, 그리고 무리키가 성공시키면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은 2대1이 된 상황에서 4-4-2에서 4-2-3-1로 변화를 꾀하면서 계속해서 역습을 취하고 카디스를 괴롭히는 모습이 나왔고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경기는 마요르카나 카디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경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경기 치르기 전에 마요르카가 라리가 17위, 그리고 카디스가 라리가 18위였습니다. 양 팀의 승점 차는 불과 2점에 불과했죠. 그래서 마요르카는 강등권에 떨어지지 않고자 이 경기 승리가 절실했고요. 카디스는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강등권 탈출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마요르카가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결국 6경기 만에 라리가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 5경기에서 1무 4패였고 최근 4연패를 당한 상황이었죠. 근데 마요르카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를 올리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17위긴 하지만은 카디스하고 승점차를 2점에서 5점으로 벌려놓는데 성공을 합니다. 카디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죠. 선제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점골, 역전골을 페널티킥으로 내줬으니까. 그리고 이 페널티킥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마요르카가 골대를 많이 맞추기도 했고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의 무리키, 측면의 쿠보, 최후방의 세리오 리코 골키퍼까지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좀 부족하다는 게 또다시 느껴지는 경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널티킥이 나오는 행운이 따르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 페널티킥 장면에 대해서 카디스 입장에서는 불만을 그대로, 아니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 주심, 카를로스 델세로 그란데 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첫 번째 페널티킥 장면도 그렇지만은 두 번째 장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앙헬 로드리게스하고 레데스마 골키퍼가 공중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앙헬 로드리게스가 이 경기에서 이제 교체 아웃 당할 때 얼굴에 붉게 달아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룻밤 동안 병원에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부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충돌이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이 장면은 페널티킥을 주긴 어렵다. 아, 좋다. 첫 번째 페널티킥 내주는 장면은 정말 깐깐하게 와서 살짝 잡아당긴 걸 잡아당겼다고 보자. 그러면 페널티킥을 줄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레데스마 골키퍼와 앙헬 로드리게스가 충돌하는 장면은 이거는 페널티킥을 주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역시 이제 카디스 쪽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세리오 고살레스 감독이 두 페널티킥 상황은 너무 우스꽝스럽다. 우린 이 상황을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레데스마 골키퍼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었는데 이것을 페널티킥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카디스의 마누엘 마스카이노 페르난데스 회장 같은 경우에도 VAR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VAR을 보더라도 오심이 나오는 거 아니냐. 라리가라는 이 정말 유럽의 최고의 리그에서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건 문제다. 그러니까 엘리트 축구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주심의 판정에 대해서 수치심과 분노를 느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누엘 마스카이노 페르난데스 회장의 아들,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고 있었던 마누엘 마스카이노 멜레노는 경기 끝나고 나서 델세로 주심을 향해서 야, 너 악당이야. 너는 정말 악당이야. 이런 빌런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분노가 가득했던 것 같죠. 여하튼 이런 이슈가 있긴 한데 저희의 관심은 이런 이슈보다는 이강인 선수의 결장이죠.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로 이적한 다음에 이 경기가 세 번째 결정하는 리그 경기입니다. 근데 두 번 이전에 결정했던 경기들은 이해가 되죠. 11라운드 세비야전 같은 경우에는 퇴장 징계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0라운드 레반떼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왜 출전하지 못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 이강인을 안 써? 왜 이강인을 안 썼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월 3일 날 마요르카가 코파델레이 8강전 라요 바에카노전을 치렀거든요.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정말로 많이 뛰었어요. 그러면서 77분을 소화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 안배 차원에서 이강인 선수가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선발로 쓰지 않은 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승패가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쿠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요 바에카노전에 교체 출전했고 이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습니다. 다른 공격수들 같은 경우에는 라요 바에카노전에도 선발 출전했고 이 경기에도 선발 출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체력 안배 때문에 이 경기를 제외시킨다? 이건 또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단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요르카 상황을 다시 한번 세세히 짚어볼 필요성이 있죠. 마요르카는 올 시즌에 주로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선에 이강인 선수를 중앙에 주로 썼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하니까요. 그러면서 측면 쪽에서도 활용하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이강인 선수가 이선에서 특히 중앙 쪽에서 경기를 푸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장신 스트라이커 데다트 무리키를 영입하면서 최근 행보를 보면 4-4-2로 변화를 꾀한 모습이에요. 물론 마요르카가 4-2-3-1이라 할지라도 수비 시에는 4-4-2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일단은 뭐 수비 시에는 4-4-2니까 이건 수비를 위한 뭐 변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베다트 무리키 선수가 194cm의 장신 스트라이커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떨궈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떨궈줬을 때 그 주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득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앙헬 로드리게스하고 무리키 선수하고 투톱으로 기용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4-4-2 시스템에 대해서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플랜 A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요르카의 2022년 1월 이적시장 결과부터 보시죠. 제가 1월 이적시장 결과를 보자고 얘기한 이유는 간단해요. 현재의 마요르카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3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무리키 선수 라초에서 임대 영입했습니다. 장신의 스트라이커죠. 그리고 지오바니 곤살레스 라이트백을 영입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페오 선수의 백업 자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세리오 리코 골키퍼를 영입했고 리코 골키퍼는 매우 잘하고 있죠. 지금 무리키와 리코는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대신 5명을 정리했는데 트라코프스키, 조르디 음불라, 라고 주니오르 모두 측면 자원들이에요. 불필요한 측면 자원들을 모두 정리했다는 거죠. 그 외에는 뭐 전력 외 선수들을 정리했으니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최전방에 장신 스트라이커가 왔다. 그리고 측면 자원들을 대거 정리를 했다. 요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최전방에 장신 스트라이커 무리키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측면에서 무리키를 향해서 올리는 경우나 후방에서 한 번에 넘기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측면 쪽에서 쿠보의 드리블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요르카에서 온도볼 상황에서 강한 선수는 이강인과 쿠보잖아요. 근데 쿠보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를 동반한 상태로 앞으로 전진하고, 이강인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테크닉과 빠른 패스, 정확한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푸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 쪽에서 경기를 푸는 것보다는 롱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그리고 보다 빠르게 측면을 돌파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어찌 보면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강인 선수가 뛴다는 것은 공격을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롱패스라든가 측면의 드리블을 이용한다든가 이거는 상대 수비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결국은 롱패스를 통해서, 크로스를 통해서 무리키가 떨궈주면
상대 수비수들이 혼란한 상황에서 우당탕탕이든 어떻게 해서든 골을 넣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자, 마요르카의 현재 공격수들 팀 내 득점을 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확실한 해결사가 없기 때문이죠. 나니 로드리게스가 3골, 사이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3-3 미드필더니까 제외하고 앙헬 로드리게스가 2골, 페르니뇨가 2골, 압돈 프라츠가 1골, 이강인 1골, 쿠보 1골, 그리고 무리키가 이번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한 경기 출전해서 1골. 그러니까 확실한 해결사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만들어서 가서 해결한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 생각에는 상대를 좀 더 당황하게 만들자. 즉 공중볼 다툼을 좀 더 많이 하자. 문전에서 혼전 양상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측면 공격, 그리고 롱패스 위주의 공격, 크로스에 의한 공격, 이런 공격들이 주를 이루게 됐고 결국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경기에서 무리키 선수의 활약을 한번 볼까요? 과연 공중볼을 계속해서 다투게 함으로써 효과를 받느냐? 봤죠. 왜? 무리키가 라리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페널티킥으로 넣긴 했지만은 무리키가 공중볼을 정말 많이 땄죠. 89분 출전했는데 한 골 넣었거든요. 근데 슈팅이 7개나 돼요. 유효 슈팅은 3회나 되고요. 패스 성공률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22번의 공중볼 다툼에서 16번이나 획득을 했어요. 공중볼 다툼을 할 경우에는 성공률이 68%나 되죠. 그래서 옵타가 집계한 이후로 라리가에서 골을 넣은 첫 번째 코소보 출신의 축구 선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무리키를 이용하는 공격은 충분히 효과를 본다. 그럼 측면에 쿠보를 이용하는 공격은 효과를 보느냐? 보고 있습니다. 쿠보가 카디스전에서 89분 출전했거든요. 슈팅은 2차례밖에 못했고 유효 슈팅은 없어요. 하지만 기회 창출을 4회나 했고 드리블 성공을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은 숫자 4회나 성공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이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꺾은 공격적인 패턴, 공격적인 변화, 이게 효과를 봤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전에서 혼전 양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2차례 얻었다. 근데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무리키는 라리가에서 공중볼이 통할 것이다. 결국은 이 무리키를 이용한 공격 전개가 효과를 볼 장면이 많을 것이다. 페널티킥을 얻는 장면이 부족할지라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강인 선수는 과연 위기인가? 제가 보기에는 위기가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강인 선수 마요르카 간다고 했을 때 히든풋볼에서 마요르카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마요르카는 잔류를 위해서 싸우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습에 의해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측면의 스피드 아니면 롱패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제 이강인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했고 이강인 선수는 큰 경기에 강한 모습,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환상적인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급해지니까 지금 강등권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니까 그리고 무리키라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영입함으로써 공중볼 다툼을 시키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을 활용해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는 무리키의 공중볼이라든가 쿠보의 드리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득점력이 낮은 선수들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자. 상대 수비수들을 최대한 괴롭혀서 상대 문전에서 혼전 양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 무리키가 장신이니까 이강인하고 호흡을 맞추면 되지 않아? 근데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 생각에는 무리키의 파트너는 스트라이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앙헬 로드리게스를 낙점한 것 같아요. 앙헬 로드리게스가 경험이 풍부하고 그리고 민첩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무리키가 떨궈졌을 때 앙헬 로드리게스가 주위에서 민첩하게 들어가면서 골을 넣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앙헬 로드리게스가 만약에 못 나온다면은 무리키 파트너로서 다른 공격수들, 이 경기에서 호피가 교체 출전했거든요. 그래서 호피가 들어오거나 니뉴가 들어오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3선 자리는 어떠냐?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밑에 내려와서 수비형 미드필더라든가 중앙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3선 자원에는 정말 자원이 풍부합니다. 사이바 세비야가 있잖아요. 사이바 세비야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다른 선수들도 있거든요.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었던 이드리스 바바가 있고 그리고 바타글리아가 있고
대 갈라레타가 있고 여기다 기동력이 뛰어나고 활동량이 많은 안토니오 산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사사이에서 중앙에서 뛰긴 어렵다. 결국 이강인 선수가 경쟁해야 되는 선수들은 측면에 있는 선수다. 근데 측면에 지금 좌우를 누가 책임지느냐? 다니 로드리게스하고 쿠보다 케오사가 책임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 로드리게스는 마요르카의 에이스 같은 존재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에이스 같은 활약하는 선수는 쿠보다 케오사죠. 물론 이강인과 다니 로드리게스, 쿠보다 케오사의 공격 포인트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 로드리게스는 마요르카의 상징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 이 선수는 정말 영양가 높은 골을 잘 넣는 스타일이니까 이 선수를 빼기는 어렵죠. 그리고 쿠보다 케오사는 쿠보의 드리블이 하나의 무기란 말이에요. 쿠보는 골을 많이 넣는 유형이 아니에요. 사실 이 친구도 슈팅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그런데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 그 스피드가 따른 드리블은 정말 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뺄 수는 없죠. 결국 이강인 선수는 이 두 선수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경기에서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니까 4-4-2에서 4-2-3-1로 바꿨습니다. 그때 누구를 뺐느냐? 앙헬을 뺐는데 앙헬이 이제 얼굴에 좀 부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앙헬을 뺐는데 앙헬 빼면서 이강인을 투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강인을 투입했으면은 당연히 4-2-3-1 형태라든가 이강인을 투톱에 한 자리 4-4-2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강인을 투입한 게 아니라 은디아에를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단위를 중앙 쪽으로 옮기고 은디아에를 측면에 배치하는 은디아의 주력, 은디아의 스피드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그냥 한 경기 쉬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제가 호들갑을 떠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은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그렇게 뛰었는데 한 경기 쉴 수도 있지.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미래를 위해서는 이강인을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자리를 잡더라도 상대 수비가 잘하더라도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득점을 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공격 패턴은 상대 수비를 혼란시키면서 들어가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많은 팀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미래를 위해서는 이강인 선수를 계속해서 중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중앙 쪽에서 경기를 효과적으로 푸는 자원이 필요하다. 사실 4-4-2를 썼을 때 사이바세비아가 있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사이바세비아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이바세비아가 없을 때에는 중원 쪽에서 무언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중원 쪽에서 무언가 패스로 풀 수 있는 자원은 제가 보기에는 사이바세비아, 이강인, 다니 로드리게스예요. 그런데 다니 로드리게스를 측면에 뺀단 말이죠. 그리고 사이바세비아가 중앙 쪽에 위치하면 그래 돼. 근데 사이바세비아가 나이가 많아서 못 나오면 중앙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지금 위기는 맞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출전을 할 겁니다. 선발 출전 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강인 선수가 아예 전력에서 제외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좀 공격 포인트도 많이 기록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요르카의 실질적인 에이스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서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강인 선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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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